섬광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광체는 방사선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방사선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바로 섬광체입니다. 콜리메이터를 통해서 산란선이 제거된 직선속이 섬광체와 반응을 해서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중에 광전 효과와 컴퓨턴 산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광전 효과 같은 경우는 전자가 축출되고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빛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는 입사되는 방사선 에너지가 일부 감소해서 반대로 나가고요. 전자는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쪽의 에너지가 셀 경우에 여기에서도 빛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빛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빛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없는 이러한 선원의 선속 정보도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의 상호작용 개념에서 원자 분호를 높여주게 되면 광전 효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자 분호가 비교적 높은 NITL을 신틸레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섬광체는 흡수된 에너지당 발생하는 형광의 양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형광 효율이 형광체 각 부분에 걸쳐 균일해야 합니다. 즉 디텍터가 이렇게 있을 때 섬광체의 어느 한 부분에 방사선이 충돌해서 발생되는 빛을 양을 본다 하더라 할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빛이든 여기에서 발생되는 빛이든 여기서 발생되는 빛이든 어느 부분에서도 발생되는 빛이 균일하게 발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광의 소멸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빛이 발생이 되면 발생됐다가 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섬광 소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섬광체의 성능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방사선에 의한 개수가 적어야 합니다. 모든 계측기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계측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선, 그 다음에 건설 자재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방사선, 그리고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방사선이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심하게 되면 영상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방사선에 의한 개수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자연개수가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가시광선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방사선이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발생되는 빛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가시광선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하고요. 형광체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제작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둥그란 형태든 네모난 형태든 제작이 가능한데, 안타깝지만 NITL의 가장 큰 단점이 충격이 약하고 큰 거를 못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감마 카메라용 삼광체 주성 같은 경우는 광전 효과보다 컴퓨터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원자 번호가 큰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광전 효과의 확률을 더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틸레이터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섬광체 중에 안트라센, 나프탈렌, 여러가지 플라스틱이나 솔리드, 리퀴드 형태 섬광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감마선을 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섬광체 종류 중에 무기 섬광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솔리드와 리퀴드 같은 경우는 저에너지 베타선용 검출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무기 섬광체는 NITL이라든가 CSI, TL, BGO 등등 이렇게 원자 분호가 높은 섬광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디움 아이오다인에 살륨이라는 이런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이게 두 가지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살륨 같은 경우에는 촉진제로서 여기작용을 촉진시켜서 보다 많은 형광을 발생하기 위해서 살륨이라고 하는 이물질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TL의 물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 밀도가 높고요, 시료 원자 분화가 높습니다. 그리고 섬광 소멸 시간이 짧습니다. 아까 섬광체 조건 중에 섬광 소멸 시간이 짧아야 우수한 섬광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섬광체 사용되는 무기 섬광체가 NITL, CSRTL, BGO, LSO, GSO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GSO나 LSO, 그다음 BGO, LSO, GSO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상당히 높고요. 원자 분해가 높은 물질로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펫에 주로 사용되는 디텍터고 CSITL과 NITL은 감마 카메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특징 중에 원자 분해가 높은 게 더 우수하다고 했죠. 그래서 NITL이 51, CSIL이 54로서 실질적으로는 CSITL이 원자 분해가 더 높아서 더 우수할 것 같지만 NITL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이유는 첫 번째, 섬광 소멸 시간이 NITL이 CSITL보다 2배 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NITL 대비 광신호 대비를 보게 되면 NITL 같은 경우는 감마선이 100개가 들어오되면 응답이 100개가 나오고 CSITL은 49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 분해가 낮더라 하더라도 섬광 소멸 시간이 짧고 광신호 대비가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마선을 검출하는 디텍터로 사용하는 것은 NITL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ITL 같은 경우는 감마 카메라는 기본이 뭐라고 했냐면 99M TC 전용 장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40 킬로일렉트론볼트의 감마 레이를 방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대한 물리적 감도가 95%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께로 제작을 해보니까 보통 8분의 3에서 4인치 약 1cm 미만으로 제작하는 게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감마 카메라는 크리스탈 두께가 얘에 맞춰줘서 거의 이 두께로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두께는 감마선 흡수율이 제일 좋고요. 섬광 발생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99M TC의 에너지, 즉 140kIV 에너지에 비례한 섬광을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두께가 이겁니다. 근데 어쩔 경우에는 크리스탈이 두껍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껍게 사용하게 되면은 빛은 많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산란 증가하고 빛의 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영상의 분해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NITL이 두껍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고에너지 감마선에 대한 감도가 증가된다. 즉, 에너지가 높은 선원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물질과의 상호작용 개념에서 광전 효과보다 컴퓨터 산란의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선을 사용할 때 크리스탈이 두꺼워지게 되면 컴퓨터 산란에 의한 산란선 증가로 공간 분해능이 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너지 같은 경우 사용할 때 PMT부 거리가 증가합니다. 즉, 약 8분의 3인치의 크리스탈을 사용할 때와 이거보다 두꺼운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되면 발생되는 빛에서 PMT부까지 진행하는 거리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PMT부가 이 두꺼운 크리스탈에서는 이만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거리를 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동안에 빛의 전달이 안 되고 흡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크리스탈이 두꺼워지게 되면 고에너지 선원을 사용함에 따른 컴퓨터 산란이 증가해서 산란선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PMT부가 두껍기 때문에 저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빛이 전달 효율이 떨어지고 자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의 분해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NATL 단점은 기계적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쉽게 판손이 됩니다. 온도가 8도 변할 때 발광 효율이 1%가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습기 흡수 시 발광 효율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큰 직경의 형광체 제작이 어렵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조해성이 있습니다. 조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NaITL이 공기를 만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흡수한다 했죠? 여기 수분을 흡수해서 NiTL이 쉽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크리스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크리스탈 주변을 얇은 알루미늄으로 완전 진공 포장을 해버립니다. 외부에서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크리스탈 주체를 완전 알루미늄으로 패킹을 시켜버립니다.
처음에 방사선 의약품의 조건 중에 에너지가 50에서 300kV의 에너지대인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에너지가 낮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 방사선이 들어와서 크리스탈과 반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 크리스탈이 있고 크리스탈 주변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낮은 감마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알루미늄에서 차폐가 됩니다. 그래서 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이 오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리스탈을 둘러싼 알루미늄 호일에 의해서 차폐가 되는 거고, 에너지가 너무 높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컴퓨터 산량이 오히려 증가해요. 그래서 분해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박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검사를 할 때는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약 50에서 300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검출이 안 되고, 너무 높으면 산란선이 증가해서 영상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품은 광도관이에요. 광도관은 수집된 삼광의 균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틸레이터에서 발생된 빛을 광전자 증비관에게 전달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신틸레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광전자 증비관이 이런 식으로 배열합니다. 네, 빛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몇 줄로 들어가는 빛은 수집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반사판을 둡니다. 그래서 빛이 맞고 안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광두관입니다. 그래서 광두관은 PMT브 모양과 배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고요. 삼각체의 수집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약 빛의 흡수가 일어나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보게 되면은 디텍터 안에 크리스탈, 아니 PM 튜브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 PM 튜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데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죽은 공간. 그래서 이런 데드 스페이스에서 빛이 수집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사판 같은 걸 둬요. 발생된 빛이 받고 안으로 꺾여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광도관입니다. 근데 성광 수집 효율과 균일성을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광원에서부터 먼 빛을 꺾여서 일부러 밀어넣은 거기 때문에 분해 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런 광도관을 통해서 맞고 안으로 꺾여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도관입니다. 다음에는 광전자 증비관이에요. 광전자 증비관은 성광체에서 발생한 빛이 전자로 바뀌고요. 발생된 전자를 증폭시키는 역할이 바로 광전자 증비관입니다. 그래서 광전자 증비관 역할은 두 가지죠. 빛이 전자로 바뀌고 전자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증폭된 신호는 전치 증폭기로 보내고요. 보통 디텍터 안에 30에서 50개 정도의 PMTV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원형일 때는 원형으로 배열이 되고 직사각형일 때는 직사각형에 맞춰서 PMTV가 배열이 되는데, 어떤 PMTV는 둥그란 게 있고 어떤 PMTV는 육각형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제조사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PMTV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발생된 빛이 방사선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모시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스탈이 있고요. 크리스탈이 있고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서 반응을 했죠. 그럼 발생된 빛이 포톤 캐서드를 통해서 여기가 전자로 바뀝니다. 전자로 바뀌게 되면 첫 번째 다이노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노드는 교차를 해서 전압이 걸려 있어요. 즉 100V, 200, 300, 400, 500, 600 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100에서 200 사이의 전이차에 걸려서 100V의 전압 차이가 생기면 전자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끌려있는 전압차에서 전자가 가속이 되게 됩니다. 가속되면서 이 다이노드에 충돌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200에서 300으로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가
가속이 돼서 여기에 충돌해서 두 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전자를 10의 6승배로 증폭시키는 부분이 바로 광전자 증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리스탈이 있고 방사선이 들어오면서 충돌을 하고 빛이 이렇게 PMT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룩울룩 한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전자가 왔다리 하면서 한 개의 전자가 10의 6승계로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광전자 증배관이에요. 근데 광전자 증배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는 인과전압은 고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이 고전압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가 증폭되는 과정 중에 외부에서 전자파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PM 튜브 사이 주변에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마그네필드 쉴더가 있고요. 그리고 빛이 전자로 바뀌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 치르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에 들어오는 양이 많게 됐기 때문에 증폭되는 전자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PMT부는 빛에서도 차단시키게 하고 전자에서도 전자파도 차단시키게 하고요. 안정된 고전압을 인가해 주는 것이 바로 PMT부입니다. PMT부를 보게 되면 디텍터를 이렇게 뚜껑을 띄면 이런 식으로 PMT부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마그넷 쉴드입니다. 그리고 뒤 PMT부 뒤가 바로 크리스탈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PMT부가 위치하지 않은 데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 첫 번째 광음극인데 광음극은 성광체에서 발생한 빛이 충돌해서 광전자를 발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람수가 낮은 물질을 사용을 하고요. 10개 라이트 포톤이 충돌하게 되면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의 일렉트론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노드는 각 전극의 전압을 달리해서 광전자를 증폭시키는 물질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충돌해서 전자를 만들기 때문에 전자 친화계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자 증폭도는 다이노드 개수라든가 전극 간 인과전압에 따라서 증폭된 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광전자 증배관에 주의할 점은 뭐냐, 규정된 전압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안정된 고전압 배로의 전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장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얇은 금속으로 자기 차폐를 해야죠. 그래서 PMTV 있으면 주변에 얇은 금속으로 차폐하는 사진 보셨죠? 그리고 열 잡음을 위해서 냉각을 하는데 장비 자체에 냉각하기 위한 시스템은 없고요. 보통 에어컨이나 공조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점에서 만약에 빛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빛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빛의 광원에서 가까운 쪽일수록 빛의 세기가 크고요, 먼 쪽일수록 빛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PMTV를 위에서 봤을 때 이 지점에 빛이 떨어지게 되면 PMT 1번의 빛의 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번, 5번, 4번, 3번이 제일 멀기 때문에 신호가 제일 작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 방사선이 이 PM 튜브에 떨어졌을 때, 크리스탈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A 지점에 이렇게 방사선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치 좌표를 장비에서 심어줘요. 그래서 PM 튜브 1번에 해당하는 X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Y축에 대한 거는 0입니다. 그리고 2번 PM 튜브는 X축, Y축 중심이니까 둘 다 0이고요. 3번은 X축이 3이고 Y축이 0이죠. 그 다음에 4번은 X축이 0이고 Y축은 플러스 2, 5번은 X축 0,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방사선이 떨어지면 가장 가까운 1번은 75mV의 전류가 흐르고 2번도 가깝기 때문에 75, 3번은 가장 멀기 때문에 25, 4번은 30,
5분 50 이런 볼트가 전자가 흐를 거예요. 이때 X축에 대한 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 X축 같은 경우는 75mm, 75에 여기에 75짜리에 그리고 25짜리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0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흐른 거는 30짜리와 80짜리 흐르게 됩니다. 두 개 되면 80. 근데 여기다 위치 정보를 포함하게 되면 75는 X축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5는 X축이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V가 나오고, Y축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2가 나오고 30V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50V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mV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한 좌표를 보게 되면요. 위치좌표를 포함하지 않은 전자볼트분의 위치좌표를 포함한 전자좌표를 나눠주니까 100V 나누기 마이너스 100V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좌표를 포함하지 않은 볼트 80에 좌표를 포함한 볼트 마이너스 400에서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의 흐름과 위치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여기에 점이 딱 찍히게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많은 방사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1인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데드 스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떨어졌을 때 광원에서 가까운 PMT일수록 신호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들 때는요, 이 위치에다가 장비에 가공 데이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95, 좀 옆에는 85, 먼 쪽은 65라고 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심어주는데 이거를 Gmap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한쪽은 PM튜브가 적고요. 한쪽은 PM튜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PM튜브 직경이 크고 TM튜브 직경이 작습니다. 똑같은 위치의 방사선이 떨어지게 되면 얘는 가공의 데이터에 의한 G맵에 의한 데이터를 돌릴 테고 얘는 실제 데이터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측정한 게 정말로 개수치를 얻기 때문에 PM튜브가 직경이 작을수록 즉 PM튜브 숫자가 많을수록 분해능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올 때 이 세타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A와 B, C를 비교했을 때 A와 B는 똑같은 펜텀으로 측정한 건데요. 크리스탈 두께는 똑같은데 PMTO 숫자를 더 많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PMTO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공의 데이터를 영상으로 만드니까 안 보이던 게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니까 영상이 분해능이 좋죠. B와 C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는 PMTO 숫자는 똑같고요. 크리스탈 두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산란선에 의한 잡체 흡수에 의한 어떤 소고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상이 더 분해능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튜브와 크리스탈을 봤을 때 PM튜브 숫자는 많을수록 형광체는 얇을수록 영상의 분해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폭기인데요. 증폭기는 펄스를 증폭시키고 정형을 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 시그널이 지저분한데 이거를 필요 없는 걸 잘라주고요. 예쁘게 정형을 해주는 게 바로 증폭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고 분석기입니다. 파고 분석기는 실제적으로 윈도우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영상에 필요한 건 이게 다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표적을 봤을 때 0점 조준이 안 되면 총알이 이런 식으로 막 사방대 다 떨어지죠. 이럴 때 감마 카메라 영상 만들면 영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0점 조준을 좀 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영상이 좀 보이겠죠. 완전 0점을 딱 맞추게 되면은 영상이 잘 보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감마 카메라는요 99MTC를 이용해서
140km 리액티블 감마선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14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산란선이 아니고요. 그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선량이라고 선속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선속 정보 중에 이렇게 위치 정보가 포함된 마이너스 10%와 플러스 10%에 해당하는 이 정보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파고 분석기의 개념입니다.